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진보와 퇴보의 가름자가 된 시절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담대한 길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께 희망의 미래 비전을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선 한두 가지만 팩트체크를 하고 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 1,000조 넘었다면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살 되면 1인당 1억 빚을 따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라 빚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또 국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해서 현재 국민 1인당 나라빚이 1억 2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국민 1인당 채무 현재의 시점으로 받아보니까 1,8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회계의 기본은 부채와 자산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령 빚이 3천만 원이고 자산이 1억이면 당연히 이거 물려줄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나라빚과 자산, 국민 1인당 채무와 자산을 가지고 함께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국민 1인당 빚은 990만 원, 자산은 4,805만 원을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론 우리 정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었던 집값을 이명박 정부 때 잡았고 박근혜 정부 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릴 책무가 정치인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 냈습니다. 제2의 벤처붐 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선도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괄목하는 성장을 해마다 이루고 있습니다. K 콘텐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더욱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대한민국이 웅크타드에서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것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점차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고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9년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고용이 줄고 IT 기술이나 전문과학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 형태도 크게 바뀝니다. 요즘 과거와 같은 신규 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시 채용, 경력자 채용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또 기업들의 추세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대거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 3분의 2는 첫 일자리가 계약직입니다. 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취업도 11%나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국민들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은 저는 코로나 극복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독 코로나 국민들 73%가 찬성하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간절히 하는데 언제 전환 가능할까요? 예측 가능한 시점과 방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긍정적 신호가 약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17일 정도에는 전 국민 70%가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걸로는 10월 말 정도에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집중된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원 지적 옳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인 또 신속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 전환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전환기금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75%까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전히 앞으로 4, 5년 동안은 25% 그리고 그 이후에도 25%의 경제활동 인구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속도를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 기금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율을 올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납입 대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5%에 들어가는 분들 말이죠. 25%또 당장은 50%인 거죠.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 복지 체계에서 그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일자리 전환, 4차 산업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는 두 번째 교육 혁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 연구 중심 집단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연구 중심 대학 집단하고 교육 중심 대학 집단으로 나눠야 된다. 우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중심 대학 집단은 입학 전형이라든가 학사 관리라든가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성인들 직업 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성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존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수준이 훨씬 더 좀 높아져야 됩니다.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나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전 동의합니다. 예. 예,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금 이 얼마나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5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이 추경 처리할 때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전 국민 88%가 지급 대상이 될 것이다. 전 가구 기준으로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기준으로 아니요. 지금도 역시 그 지급 기준은 가구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88%가 좀 적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까지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받는지 예결위원장이 저만 해도 88%가 받는 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보니까 83.7%입니다.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이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모든 언론들이 다 88%다. 88%에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거기다 희명자료 냈습니까? 저희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가구 기준 88%였고요. 사람 기준으로 뽑아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4% 정도 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 전해드린 국회 또는 또는 당의 문제인가요? 제가 기재에서도 이 문제에 좀 목청을 높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적 차원에서의 국민 지원금입니까? 소득 한 20% 10만 원씩 더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업체들 4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주시잖아요. 예. 이미 그렇게 피해자 또는 저소득층에 지원책이 지금 담겨져 있고 이건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한 유로의 성격, 방역협조에 대한 감사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에 계층에 더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국민의 불만들, 현장에서 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들 정말 저는 우리 부총리님의 좋게 말씀드리면 소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주는 게 낫다. 지금 10.8조의 초과 세수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IMF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G20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지출했어요. 꼭 선진국하고만 비교해서 낮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라든가 확진자 수라든가 경제 피해 정도, 성장률의 어떤 차이 정도가 각 국가가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색이 있다는 거고 더구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재정 지원인지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재정 지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표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의원님 10개 국가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가 이제는 에이스로 평가를 받잖아요. 당연히 여기랑 비교를 하지 그럼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예, 저렇게 유동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계부채는 늘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출 혁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40조 내년 예산안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슈퍼 예산이다, 역대급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OECD 대비 재정 지출이 경제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GDP가 1,800조, 1,900조로 한다면 약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좀 최하 수준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미 복지의 성숙 단계에 가 있는 선진국하고 재정 규모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고령화 관련해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재정 규모라든가 복지 지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년 40조 불용액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 결산 편상 전면적으로 저는 고쳐야 한다 보고요.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금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도 이제는 성과 평가와 관리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재정 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입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13조에서 20조 가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한 대로 하던 재정 구조를 확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